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작년에 이혼을 해서 혼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돌싱녀고요.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전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그들한테 한 방 먹이고 이혼을 했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느 집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이렇게 네 식구가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 마중을 나가셨던 엄마가 뺑소니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난 후 제 삶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빠가 아무 잘못 없는 걸 아는데도 고등학교 때까지 괜히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했죠. 별일 아닌데도 사사건건 아빠와 부딪혔고, 대학 입시 때에도 제가 가고 싶은 학교와 아빠가 원하는 학교가 달라서 많이 갈등했고요. 그런 저와 아빠 사이를 늘 중재해준 게 언니였어요. 수인아, 아빠도 너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이러이러한 대학이 좋겠다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충고 정도로 듣고 흘려들어. 어차피 너 아빠 가라는 대학 안 가고 알아서 할 거잖아. 그런데 싸울 일 뭐 있어? 아, 몰라. 그냥 아빠가 말하면 다 짜증난다고. 언니는 아빠가 밉지도 않아? 나는 아빠 때문에 엄마 돌아가신 것 같아서 자꾸 화가 난단 말이야. 우리 중에서 아빠가 제일 괴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화낸다고 돌아가신 엄마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 너도 좀 적당히 할 필요 있어. 아빠라고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 아니잖아. 나쁜 건 다 그 뺑소니 운전자야. 아빠도 우리도 아니라고. 언니는 이렇게 항상 차분하고 객관적인 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내심 존경했고요. 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니 아빠에 대한 미움도 옅어졌고, 전보다는 대화도 많이 하게 됐어요. 언니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몇 년을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더니 어느 날인가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식구들한테 선언했어요. 아니, 그래도 되겠어? 자금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 나 대학 때부터 주식 투자한 거 있잖아.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괜찮아. 언니는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기 목표를 말하는데, 그런 언니가 어찌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당시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1년간의 취준생을 거쳐서 겨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몇 년간 인정도 받고 승진하며 잘 나가다가 딱 접고 자기 사업한다고 하니 이제 막 사회에 바를 때 모든 게 서툴고 어리버리했던 제게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언니의 설득에 걱정하시던 아빠도 결국에는 승낙하시며 응원을 하셨죠. 이렇게 집안이 또 새로운 분위기로 변하나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입원하시게 됐어요. 당시 언니는 엄청 바쁘고 할 일도 많았음에도 아빠 병문안을 꼬박꼬박 잊지 않았죠. 저는 아빠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너무 미워해서 저렇게 되셨나 죄책감도 들었고요. 병원에서는 아빠 상태가 무슨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조금이나마 통증을 줄이고 편안히 마지막을 보내실 수 있게 하는 거에 모든 걸 맞추겠다고 했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언니는 담담해 보였어요. 그때도 저는 완전히 아빠한테 마음을 풀지 않았고 내심 너무 속을 썩인 저를 아빠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수인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 있으시대. 나한테? 갑자기 왜? 무슨 유언이라도 하시는 거야? 저는 겁이 덜컥 나서 안 들어가겠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랑 풀고 싶은 게 있으니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너도 아빠랑 하고 싶은 말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피하지만 말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봐. 언니의 설득에 저는 두려우면서도 조심스레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인이 우리 둘째, 언제 이렇게 커서 직장에 다니게 됐지? 어쩜 이렇게 이쁘게 컸을까?
뭐 이쁘기는 언니가 더 이쁘지. 수인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때문에 엄마 먼저 하늘나라 보내서 그것 때문에 아빠 원망 많이 했지? 정말 미안하다. 순간 저는 눈물을 와락 터뜨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런 저와 아빠의 손을 꼭 잡아준 게 언니였죠.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아빠는 엄마가 계신 곳으로 가셨어요. 장례를 모두 다 치를 동안에도 언니는 꿋꿋하고 담담하게 사람들을 맞이했고 모든 일정을 잘 마쳤죠. 저 역시 언니는 강하다는 걸 느꼈고 언니는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새삼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음을 장례식 다녀온 후 그날 밤에 알게 됐어요. 원래 한번 잠이 들면 좀처럼 아침까지 깨지 않는 제가 그날은 웬일로 눈이 떠져서 거실로 나왔는데요. 아빠 방이었던 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는 언니와 저밖에 없었으니 언니가 우는 건데 이제 와서 아빠가 돌아가신 게 슬퍼진 건가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언니 혼자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아빠, 나 무서워.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잘 참았고 아빠가 있으니까 내 사업도 해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나한테는 백이 없어. 어떻게 해. 우리 수인이는 또 어떡하고. 나 혼자서는 수인이 힘들 때 다독여주고 이렇게 세워주지 못할 것 같아. 아빠 수인이 걱정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흔들려서 잘 못해주면 어떻게 하지? 너무 걱정돼. 아빠 왜 이렇게 서둘러 갔어? 나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아빠, 나 무서워. 보고 싶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언니 목소리에 저도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고 말았어요. 언니는 항상 담담하고 모든 일을 차분하게 잘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다고 믿고 있었는데 언니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철없이 언니한테 틈만 나면 힘들다 위로해달라 너무 많은 어리광을 부렸었고요. 제가 얼마나 언니를 힘들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저는 언니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아빠한테도 미안했어요. 저는 가족들한테 걱정만 끼치는 철부지였던 게 부끄러웠고요. 그때 이후 저는 더 이상 징징대지 말아야겠다 결심했고 언니한테도 사소한 회사 일로 투정 부리는 일을 관뒀어요.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니 자연스레 회사 일에도 더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이사를 했어요. 언니한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너 혼자 진짜 괜찮겠어? 대학 때도 학교나 친구 집에서 밤샘 한번 해본 적 없는데 너 혼자 산다고 하니 좀 걱정된다. 힘들면 언제고 다시 집에 들어와. 네 방은 그대로 둘 테니까. 아 진짜 언니, 나도 한번 한다면 한다니까. 이제 보라고 내가 혼자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지. 그렇게 큰 소리치며 언니를 안심시켰지만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와이파이 설치하는 단자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서비스 센터 직원이 와서 바로 눈앞에 있는 신발장 옆 단자를 여는 거 보고 허탈하게 웃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힘들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고 있는 언니를 생각했어요. 언니만큼 잘 하게 되면 언니 옆에 가자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덕분인지 회사에서도 점차 제 능력을 인정받았고 저는 인센티브도 곧 잘 받는 우수 직원이 됐죠. 그렇게 저는 언니한테 뜨문뜨문 연락하며 홀로 서기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언니도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른 시점이라서 엄청 바빴고 때로는 해외 출장도 가야 했기 때문에 서로 바빠서 한참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살았죠. 그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4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당시 해외 출장이 잦아진 언니와 거의 1년 반을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내던 때였어요. 다가오는 아빠 기일에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언니는 출장지에서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때에 돌아오지 못하고 저 혼자 아빠 기일을 맞이해야 했어요. 언니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 아빠 기일만은 정말 잘 챙겼기 때문에 혼자서 아빠가 돌아가신 날을 기리자니 참 씁쓸했죠. 그런 쓸쓸함이 남편과의 만남의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바쁘게 사느라 외롭고 쓸쓸한 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에 들어서부터는 왠지 적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남편과 적당히 만나다 헤어지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남을 시작했어요. 전에도 몇 번 남자를 사귄 적이 있는데 다 몇 개월 되지 않아 헤어졌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비슷한 만남이 되려니 생각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기업의 타 계열사에 있었고 과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막 팀장을 달았을 때였고요. 남편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나 저희 팀의 팀장이나 같은 급이었어요. 그러니 서로 상사나 부하 같은 지위 차이가 없어서 만나기에 더 편하다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저희는 대화도 참 잘 통했고 언제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 몇 개월은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은 전에 남자친구들과는 다른 것 같아서 만남에 대해 좀 더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각자 회사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만남이 길어지고 1년이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사귄다고 공개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선뜻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열심히 저를 설득했고 저도 언니를 완전히 안심시키려면 제가 가정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남편의 프로포즈에 좋다고 대답했어요.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도 성격이 좋아 보여서 내심 마음이 놓였고요. 언니는 처음 제가 결혼할 거라는 말을 했을 때 꽤나 놀랐지만 곧 잘 살라며 저와 남편에게 저녁을 사줬어요. 경호 씨라고 했죠? 우리 수인이 잘 부탁해요. 물론이죠, 저요. 이제 곧 결혼하는데 말 놓으세요. 그럴까? 우리 수인이 막내이고 상처도 잘 받거든? 그러니까 수인이 늘 감싸주고 보듬어 줘야 해. 제부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언니, 나 이제 옛날에 나 아니야. 철없던 고등학생 이수인 아니라고. 경호 씨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 그랬어? 그랬다면 미안해. 언니가 너무 너를 어린애로만 생각했나 봐. 그럴 뜻은 아니었어. 라며 저희를 보고 웃는데 어쩐지 그 웃음이 쓸쓸해 보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더 이상은 언니에게 기대며 사는 나약한 동생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언니가 좀 쓸쓸해 보인다고 금방 감정적으로 돼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여태까지 홀로 사려고 노력한 게 허사가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와 언니 사이를 잘 중재해 줬어요. 처형도 수인이도 이제 가족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잘할게요. 수인이 생각보다 더 씩씩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언니와 저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언니는 저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만 하겠다고 우겼거든요. 예단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언니가 미리 엄청 비싼 예단을 준비해서 그건 모른다며 언니와 살짝 싸우기도 했어요. 그 때문에 결혼식 날까지 언니와 조금 서먹했죠. 결혼 후에 저는 시어머니한테 정붙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바빠도 갔고 정말 딸처럼 잘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굉장히 칭찬하고 시어머니 지인들 앞에서도 추켜 세웠어요.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 아마 또 없을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어디 노인들 공경해? 뭐 하나같이 같이 하자고 해도 마지못해 하잖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 내가 쇼핑 가자고 하면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가고 어디 일방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예약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도 니네가 나랑 남의 펜션으로 놀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우리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해.
우리 며느리, 그럼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올게. 그동안 경호랑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머니. 재밌게 놀다 오세요. 뭐 부족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요새는 앱으로 주문하면 펜션에도 바로 갖다 주거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돌아가신 엄마 자리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무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는 남편이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 끼어보려고 더 잘하려고 했죠. 그런 노력이 참 부질없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당시에 저는 절실한 심정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각자 일로 바쁠 때에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혼자 지내는 언니가 떠올랐어요. 특히 언니 혼자 일만 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면 짠하고 괜히 눈물도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전부 제가 아직도 어린애처럼 자립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이겨내려고만 했어요. 사실 둘만 남은 피부친이 그렇게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니네 언니랑은 통연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둘이 사이가 안 좋니? 아니, 웬만하면 친정 이야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너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하잖아. 그러면서 눈동자를 굴리는데 그게 쎄했지만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를 믿고 있었어요. 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언니랑 좀 어색해졌는데 아직 풀지를 못했어요. 곧 가서 만나고 풀려고 해요. 경호 씨도 그러자고 했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 그랬구나. 원래 형제들끼리 사이좋기가 쉽지 않다더라. 나야 경호 하나니까 잘 모르는데 친구들도 보면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사이 안 좋은 집 많아. 서로 질투하고 샘내는 것도 장난 아니라더라. 그러니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 너한테는 우리도 가족 아니겠어? 내킬 때 천천히 다시 이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네, 어머니. 사이 안 좋다고 하면 저를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를 왜 나쁘게 봐? 우리 집 복덩인데. 저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때 알아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언니와 너무 빨리 화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했는데 그때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부 좋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길에 언니한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수인아, 언니야. 결혼하고 한 번도 오지 않아서 내가 먼저 연락했어. 너 결혼하고 벌써 6개월이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했나 싶어서.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래, 이번에 엄마 기일에 올 수 있어? 가야지. 그때 다시 연락할게. 언니 목소리가 어째 어두운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밤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언니가 저렇게 전화까지 했는데 이번에 엄마 기일에 만나 속에 있던 말도 하고 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니가 더 이상 저를 보호해야 하는 어린애로 보지 말았으면 해서 그랬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 엄마 기일이 오기 전 언니 비서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웬만해서는 연락을 안 하는 분이라 어리둥절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최 비서님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다 전화를 하셨어요? 아, 네. 사실 대표님 때문에요. 대표님이 수인 씨한테 얘기 안 했죠? 얼마 전에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받았거든요. 신장이요? 콩팥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잘못하면 투석받게 될 수도 있다는데 정확한 검사 결과 이번 주 나오는 거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대표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수인 씨가 자주는 못 와도 왕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런 거 주제넘는 참견인 거 아는데 대표님 다른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도 친척보다는 친동생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저도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예요. 아, 네. 연락 잘하셨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언니한테 가볼게요.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바로 언니한테 갔어요. 언니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집에 온 언니는 제가 와 있는 걸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어쩐 일로 온 거야? 연락도 없이.
언니, 정말 이럴 거야? 나 이 땅에 혼자 남겨두려고 작정했어? 왜 아프다는 말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언니 맘 아프게 했던 거야? 나는 단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예단도 나 스스로 다 준비하려고 했던 거고, 언니가 걱정 안 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언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 나 언니까지 잃기 싫어. 라며 언니 품에 안기자 언니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나도 너한테 걱정 안 끼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됐네. 미안해. 그리고 나 괜찮을 거야. 어떻게 괜찮아.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일한다고 이렇게 늦게 집에 오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언니 챙길게. 그러면 제부랑 시어머니가 싫어하지 않겠어? 아니 언니, 경호 씨랑 시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제 말에 언니는 갸웃하며 아리송한 표정을 짓더군요.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언니가 그저 걱정하는 줄 알고 다시 괜찮다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알았다며 저더러 편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언니가 아프다는 걸 알리고 병원 갈 때랑 주중에 한두 번은 언니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선뜻 그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말에 뜸을 좀 들이다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내가 언니한테 가는 거 마음에 걸려? 아니, 그건 아니고 너 언니랑 사이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아프다는 말에 언니 돌본다니 어색해서 그러지. 알아서 해. 아무리 싸워도 피를 나눈 자매야 우리. 아프다고 하면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뭐 그렇지. 뭐 둘이만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 병원에 가고 집에 잠깐 들르는 거니까? 알았어. 저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걸 갖고 따질 생각이 들지 않아 넘어갔어요. 언니는 다행히 투석까지 하지 않아도 됐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도 잘 먹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잘 쉬는 게 중요했고요. 제가 언니 병원을 따라다니고 식단 관리를 신경 쓰자 누구보다 비서가 마음을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따라 좀 볼 수 있냐고 했어요. 저는 카페에서 보자고 했고 언니 비서는 거기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더군요. 이거 꼭 수인 씨한테 알려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연락드리고 다시 만난 수인 씨는 수인 씨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한 거랑 너무 달라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요? 그걸 최 비서님은 어떻게 알고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수인 씨 남편하고 시어머니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표님 찾아와서 돈 받아갔어요. 계좌이체는 흔적 남는다고 전부 현금으로요. 그거 한두 푼도 아니었어요. 그게 다 수인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어린애 같아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이었는데 대표님은 집안에 어른들이 없으니 이러는 것 같다며 이 돈 갖고 가고 수인 씨한테만 잘해주면 상관없다고 달라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수인 씨 예단 때문에 대표님하고 멀어졌잖아요. 그 예단이요. 시댁에서 따로 다 받아갔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진짜예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거든요. 정말이에요. 사실 대표님 사무실에 CCTV 있거든요.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달아놓은 건데 그거 기록 돌려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사실이라는 거 알 거예요. 제가 만약을 위해서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 언니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전부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인 씨는 대표님이 수인 씨 어리게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대표님으로서는 엄마 아빠 노릇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그 집에서 늘 말하는 게 부모 없이 자라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여자 시집가기 쉬운 거 아니다. 그런 사람 받아줬는데 그렇게 어린애처럼 굴고 힘들게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대표님도 수인 씨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수인 씨가 박경호 씨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이런 사실을 알고 충격받을까 봐 최대한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안 주면 수인 씨 괴롭힐까 봐 주신 거고요. 그깟 돈 준다고 어떻게 안 된다고 수인 씨만 편하면 된다고요.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말이 뭔지 확 실감했어요. 그동안 두 사람 다 저한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둘이 저더러 언니랑 천천히 가까워져라. 언니랑 둘만 있지 마라. 그런 말 했던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자기들이 돈 받아가는 거, 저에 대해 험담하는 건 들킬까봐 그런 거였어요. 저는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쩌면 두 사람한테 시달리느라 언니 건강이 더 나빠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고 언니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저는 그날 언니 옆에 있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정은 다 떨어졌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고 참 애틋했는데 그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그 정도로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언니한테 빨대 꽂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회사에 병가를 내고 언니가 다시 검사받기 전까지 언니 식단과 운동 그리고 잠자는 것을 다 체크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언니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게 되었죠. 저는 저대로 언니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게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고 언니는 언니대로 제가 부모 없다고 욕먹지 않고 편하게 살기만 바랬던 게 저의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게 된 거였고요. 언니, 나 이대로는 못 있어. 그 인간들 진짜 어떻게든 벌받게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언니가 먼저야. 언니 병원에서 검사 다시 받고 뭐라고 하는지 얘기 들은 다음에 결정할 거야. 라며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가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언니가 일주일 정도 입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잠시만이라도 아무 일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면 훨씬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언니는 제가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회사 일 너무 걱정하지 마. 최 비서님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고 언니 잠시 비워도 문제 없을 만큼 잘 키워놨잖아. 어차피 임원들은 한두 번 와서 회사 일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나랑 병원에 있어. 알았지? 그래, 네 말대로 할게. 정말 수인이 이렇게 믿음직한 거 빨리 알아줬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그 사람들 배만 불리는 짓 안 했을 텐데. 나도 마찬가지지 뭐.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이렇게 됐네. 언니 입원 수속이 끝난 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에 갔어요. 언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속 같이 있겠다는 말을 하고 어떻게 나오나 지켜볼 작정이었죠. 그랬더니 이 인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못돼 먹게 나오더군요. 굳이 입원까지 하나? 무슨 암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도움 있으면 되지. 왜 네가 있어야 돼? 수술해야만 심각한 병인 건 아니잖아. 신장은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는 장기도 아니고 지금 입원하는 것도 앞으로 투석하지 않기 위한 방어책일 뿐이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생인 내가 옆에서 잘 간병해야지. 저는 당장이라도 그 자식 머리통을 후려치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원래 의사들 돈 벌려고 환자들 겁주고 과잉 진단하잖아. 젊은 사람인데 신장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지겠어. 너무 병원 말만 믿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알아보지 그래. 너는 너무 남의 말을 덥석 믿는 게 문제야. 최영도 좀 그런 편인가? 그래서 사업은 잘 되나 모르겠네. 어따 대고 언니에 대해 들먹이냐며 당장 소리치고 싶었지만 알겠다고만 하고는 짐을 챙기며 제 기금 속에 통장 같은 것도 싹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저는 언니 병실에 있으면서 최 비서님과 함께 앞으로 남편과의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논했어요. 제가 그러는 걸 꿈에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언니가 퇴원한 후 처음 다시 병원에 가는 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얘, 너 언니 퇴원했다며? 그럼 여기 와서 일 좀 해. 나 독감 걸렸나 봐. 열이 끓는다 끓어. 그럼 병원 다녀오셨죠? 약 드시고 푹 주무세요. 저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싸늘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틀쯤 지났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밖에서 보자며 다시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럼 언니 집 가까운 데서 보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러
언니네 동네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일부러 30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나갔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언니가 갑자기 아픈데 그럼 어떡해요? 아픈 사람 두고 어머니랑 수다 떨러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수다를 떨러 온 게 아니야. 아무튼 잠깐 있어봐. 경호도 온다고 했는데 경호 오기 전에 너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자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이 오자 두 사람은 서로 신호를 보내더니 지들끼리 입을 맞춘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남편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실은 말이야, 혹시 처형한테 들었을지 모르는데 나랑 엄마가 처형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 그때 처형이 이런 말을 했어. 자기네는 가족이 없으니 나랑 엄마도 회사에 지분을 갖게 해주겠다고. 그래, 그랬단다. 근데 사년처녀가 저렇게 아프다고 하니 우리는 그때 이후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말이야. 저는 그제야 이 사람들이 시커먼 속내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 같은 건 아무 관심도 없고 언니 회사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네 재산 불리기 위해 저 하나 정도는 구하 삶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돈 처녀 저렇게 아픈 거 보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경영권 같은 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분이든 경영권이든 받을 수 있는 게 낫겠다 싶어. 나는 사실 뭐 아는 게 있니? 경호가 내 몫까지 다 받아도 난 상관없어. 아, 그랬어요? 언니가 그런 생각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요, 언니는 저한테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던데요? 아, 둘 사이가 별로잖아. 아직도 안 풀린 거 아니야? 둘이 같이 있어도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좀 그랬나 보지. 맞아. 보니까 처형도 수인이 너는 모르기 바라는 거 많더라고. 그랬겠지. 내가 두 사람이 언니 찾아가는 거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 제가 날카롭게 대답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최 비서님 말로는 그 사무실에 CCTV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정도 보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니 사무실은 CCTV뿐 아니라 독점 방지 장치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언니가 그런 말을 먼저 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요. 제 말에 두 사람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떠듬떠듬 이러더군요. 아, 근데 그 얘기한 지가 좀 돼서 그런 거 녹화하는 건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파기되지 않아? 그래, 그렇지? 그 말 나온 지는 한참 됐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갔어. 아니에요. 저희 언니 회사 그런 거 1년 이상도 보관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염려 마시고 제가 최 비서님 통해서 확인할게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은 오늘도 언니 집에 있을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야죠. 언니 아직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말 했는지 언니한테도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아니 뭐 대단한 병에 걸렸다고 그런다니? 어지간하다 너도. 그리고 너는 언니 감명한다면서 뭘 또 그런 걸 물어본대? 아픈 사람 좀 낫기라도 하면 물어보든지 하지.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수인이 너 이제 좀 집에 들어와. 맨날 처형한테 가서 붙어있으니 이거 참. 왜? 뭐 불편한 거라도 있어? 뭐가 불편한데? 내가 언니 옆에 붙어있으면 안 될 거라도 있어? 아니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넘쳐나면 도움 있으면 되지. 그게 뭔 공상이라니? 경호 말이 맞지 뭐. 그래, 막말로 처형이 죽을 병 걸렸냐? 아마 환자한테도 이런 호들갑은 안 떨겠다.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순간 저는 제 앞에 있던 커피를 두 사람한테 확 부어버렸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정말 가짜나서 댁들 다 들켰어. 댁들이 내가 징징대네 애간내 하며 언니 아킬레스건 건드려서 돈 받아간 거 내가 다 안다고. 언니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았어? 대놓고 대낮에 강도짓한 게 내 귀에 안 들어올 줄 알았냐고. 뭐? 니네한테 지분이나 경영권을 줘? 웃기고들 있네. 나 벌써 다 확인해봤어. 니들이 돈 6번이나 현금으로 받아간 거 다 봤다고.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걸 악용해서 지들 배를 불려? 이런 빌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이
니네 앞으로 가고 단단히 해. 나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제 말에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바로 카페를 나왔어요. 그 후 저는 최 비서님과 함께 의논하며 선임한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소송장을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보냈어요. 두 사람이 언니한테서 돈을 뜯어간 건 영상도 남아있고 둘이 저를 모함했던 음성 기록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완전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써서 신혼집에서 남편 짐을 싹 빼서 시댁으로 전부 보내버리고 신혼집은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아 그날 바로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싸게 넘겨버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졸지에 집을 잃게 되었고 시어머니랑 같이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하더군요. 수인아, 그게 말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다 설명할 수 있어. 처형이 그런 말 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내 말 끝까지 들어. 야, 언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내가 확인했어.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니네 엄마 보고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해. 안 그러면 네가 한 짓 회사 커뮤니티에 다 올려버릴 테니까. 그러자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둘은 저한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장을 받아든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니 집으로 찾아와서 저와 언니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래, 처형이 돈을 워낙 잘 버니까 그만 눈이 돌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인아. 처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사돈 처녀, 우리 그 돈 없어. 그거 우리 다 못 갚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선처해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멀쩡히 당당히 잘 살아있고 댁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내 동생 이상한 사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철성신세 지게 할 테니까. 언니가 바로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하면서 경찰까지 불러달라고 하자 두 사람은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소송할 비용이 없다며 봐달라고 저희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두 사람이 2년 내로 돈을 다 갚기로 하는 조건에 합의이혼을 하라고 했죠. 둘은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고요. 이후 언니는 저희 회사 이사님한테 남편이 한 짓을 알렸고 그 일로 남편은 임원들한테 찍혀서 계속 찬밥 신세로 있다가 결국 사표를 쓰고 어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짧은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에 가기 편하면서도 공기 좋은 데를 찾아 이사를 했고요. 남편은 지금도 저희 돈을 갚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그쪽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도 돈을 다 받아내려고 해요. 너무 괘씸하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 인간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저는 좀 더 언니와 지내며 재혼이나 앞날에 대한 건 천천히 생각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날들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에 결혼을 했다가 단 3주 만에 남편과 갈라서게 됐어요.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뻔뻔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그런 집안과는 얼른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분명 남녀 두 사람의 일이고 둘의 사랑이 중요한 게 맞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 최대 사건인 이혼으로 꼭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다음번 만남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편의 삐뚤어진 효심과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시어머니는 그 짧은 3주라는 기간 내내
저를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쪽박 차지 않으면 다행의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저의 완전 짧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렸을 때 제 친구들은 모두 의아한 반응이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최충우하고 결혼해? 우리는 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너무 안 어울려서. 겉보기에 어울리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혼을 한 후 친구들이 했던 말은 외모가 아니라 분위기. 그러니까 느낌 같은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딱 봐도 저 두 사람은 뭔가 아닌데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저의 이혼을 두고 뭐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네요.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 보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는 말이 많네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감추지 않고 티도 많이 냈고요.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저 고2 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워낙 아빠가 혼자 저와 남동생 키우느라 힘들어 하신 것도 알고 아빠 직업이 증권 쪽 일이라서 새벽에도 갑자기 불려나가고 때로는 밤낮이 바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빠의 재혼을 환영했어요. 새엄마가 오시고 저희 가족이 단란히 잘 지내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저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닦아놓고 말해서 새엄마는 저희 남매와 아무런 연결점이 없음에도 한번 엄마는 끝까지 엄마라며 저희 손을 놓지 않으셨고 동생과 저 뒷바라지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취직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남동생도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잘 들어갔고요. 저와 동생은 누구보다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세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배경을 걸고 넘어졌어요. 아니, 친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재혼을 한 거면 집안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가씨네 가정교육 믿어도 되겠어? 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겠어. 어떤 가정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저도 그렇게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어머니. 걱정시켜드릴 일 없을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게 첫 만남이기도 하고 어쨌든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감한테 궁금할 수도 있겠지 하며 이해했어요. 하지만 남편 집안이라고 해서 대단히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일을 잘못 벌려서 빚을 많이 졌고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빚을 갚아나가느라 힘들었다고 해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한 건 그 빚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였어요. 이제는 자기 가정을 가져도 되겠다 싶더래요. 저는 제가 결혼을 얼른 하면 엄마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컸고요. 물론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상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컸지만 다 지나고 보니 다른 이유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고지식한 데는 있었지만 험한 말 한 번 하지 않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저는 그 점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 일이고 자기 뜻과 안 맞는 게 생기고 결혼하고 내가 이제 지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면서 또 바뀌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 때는 시어머니가 자기네 지금까지 고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 거의 모든 걸 제가 감당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해심이 많다고 했지만
저한테 하는 걸 봐서는 이해심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거두절미하고 저라는 사람이 싫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고요. 내 또래는 재혼이 흔한 일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나한테 평범하게 컸다고 말을 해도 우리랑은 같을 수 없다고 본다. 니네 새엄마는 너네한테 잘 하시니? 계모는 암만 잘해도 계모이긴 하다만. 그럼요. 저는 새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하는 걸요. 제 동생도 그렇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한테 둘도 없는 분이세요. 남동생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가 자기소개는 알아서 해주면 좋겠구나. 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내가 남들이 한 말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니? 그것도 이제 두 번 보는 사람 말을 뭘 색이라는 거야. 너나 네 남동생이나 마음고생 꽤나 했을 텐데도 나름 인생 충실히 살긴 했구나. 하긴 안 그랬으면 우리 충우 같은 애 만나지도 못했겠지.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이 대부분 엇나가서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 저희 마음고생 심하게 한 건 없어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 받아들였고요. 너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네가 불편하다. 우리 충우가 왜 하필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네가 연봉 높은 괜찮은 직장 다닌다니 충우가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구나. 안심은 된다. 결혼하면 너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차피 친부모님은 한 명도 없잖아. 동생도 남자니까 결혼하면 뭐 남의 여자 사람 되는 거 순식간이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친부모 되어도 잘해줘야 한다. 알았지? 나 그거 하나 생각하고 이 결혼 허락한 거야. 그 어느 말 하나 제 마음을 비틀지 않는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긴장도 많이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한번 결정한 걸 뒤집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저렇게 나오니 결혼 준비하며 몇 번이고 하지 말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주변에도 다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뜻 뒤집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다 지나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때 뒤집고 헤어졌어야 됐어요. 하긴 그랬으면 남편이라는 놈의 진상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죠. 신혼집은 워낙 남편 쪽에 여유가 없었기에 새엄마가 제 앞으로 만들어 놓은 적금으로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그 적금을 내놓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뭘 울어. 엄마가 돼서 자식 결혼자금 준비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것 말고도 네 예단할 돈도 따로 뒀으니까 걱정 마. 네가 모은 돈으로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뭐라 말해야 줄지 모르겠네. 뭐야 김민정, 이렇게 또 나 새엄마인 걸 티내는 거야? 친엄마였어도 이렇게까지 고마워했을까?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고마워하라며 받지. 엄마로서 당연한 일 하는 거야. 아빠는 증권맨으로 꽤 많은 돈을 남기셨고 엄마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셔서 아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불리셨어요. 오랫도록 직장을 다니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자기가 공부하는 건 자신 있다면서 말이죠. 현명한 엄마 덕에 저희는 돈 걱정은 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엄마가 하도 집을 잘 사고 잘 파니 주변에서 부동산 해보라고 난리라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 시험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큰 재래시장에서 작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규모는 그래도 집도 자가이고 엄마 차도 따로 있고 노후 자금까지 여유 있는 알부자예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놓는 건 충우 씨가 많이 했으면 해. 나는 어머니한테 맞춰서 예단도 해야 하잖아. 물론 엄마가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여윳돈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 신혼 물품을 준비한다고 해도 썩 마음에 드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말인데 지금 반반으로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어?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장만해두면 다 오래 쓰는 거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들이는 거 전부 내 돈으로 할게. 기왕 내 사정 이해해주기로 한 거 조금만 더 봐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집도 해오고 집에 들일 물건들도 반은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우 너무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호정이 혼사 얘기까지 오가서 이거 다 어떡하나 했는데 말이야. 아가씨도 결혼해요? 몰랐어요. 축하드려요. 충호가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아무튼 목돈 들어갈 거 확 줄어서 그거 하나는 좋구나. 아 맞다. 우리 차 바꾼다는 말은 들었어? 우리 차라기보다 내 차인 건데 그동안 비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니 차가 너무 오래된 거 있지. 그래서 이 기회에 제일 좋은 걸로 바꿀 거다.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자랑을 하자 남편은 당황해 얼른 말을 가로챘어요. 엄마, 그런 것까지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결혼한 거랑 엄마 차 사고 호정이 결혼한 게 뭐 그리 큰 상관이 있다고. 엄마 부담이 줄었다는 말만 하면 되지. 그런가? 아무튼 네가 이렇게라도 하니 빠지는 집안이어도 면목은 좀 서겠다? 니네 새엄마가 너 망신은 안 시키는구나. 그 말을 할 때 정말 욱할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어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대접해야 할 어른이라고 하지만 저런 막말까지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 예우를 하려고 애를 썼고 남편도 그런 저의 눈치를 보며 더는 자기 엄마가 말을 하지 않게 괜한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왜 이리 쓸데없는 말을 하냐며 짜증을 내더니 또 이러더군요. 예민정아, 내가 못할 만한 건 아니지? 앞으로 네가 다 알아야 할 사정인 건데 얘는 왜 이리 유별을 떠니? 엄마, 내가 차차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해요. 남편은 유난히 자기 엄마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까봐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한테도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 저희 집은 제 결혼을 그닥 반기지 않는 분위기로 변했어요. 엄마도 남동생도 그 집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뭐 이런 거 다 편견일 수 있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불편하구나. 은근히 나 새엄마인 거 꼽주는 것 같고. 제가 그날도 너무 속상했던 게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깐죽거렸어요. 지금은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히 우리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언행을 했었네요. 거기다 동생까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범죄자 상대한 지 3년이잖아. 그 사람들이 범죄자 같다는 건 절대 아니고 솔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 여동생 눈빛도 돈 떼어먹고 달아났다 붙잡힌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넘겨짚는다, 궁예한다 그러겠지. 아무튼 느낌이 그래. 느낌이 좀 안 좋네. 매형만 봤을 때랑 달라. 매형도 거기 있으니 어째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남동생은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 말이 아주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동안 저도 보고 겪은 게 있기도 하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배웅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러니까 진짜 엄마 같으시다. 아무튼 민정이가 고아처럼 자라지 않게 하신 건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잘 가르칠게요. 우리 민정이를요? 제가 배울 거 다 배우고 지 앞가림 잘하는데 사돈 보시기에 우리 민정이가 많이 모자라나 봐요. 집도 해가고
신혼가구며 가전제품이며 결국 민정이가 낸 돈도 더 많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니 아가씨 하며 다 챙기는데 어떤 거 가르치시게요? 아우 사돈, 제 말이 섭섭하게 들리셨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는 저희 식구나 다름없으니 제가 잘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또 사돈은 개모소리 들을까봐 혼낼 것도 못 혼내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 혼날 일 있으면 혼냈겠죠. 쟤처럼만 하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자식들 키우기 편할 테니까. 어머, 우리 사돈 단단히 삐치셨나 보네. 알았어요. 그냥 잘해주겠다 이러는 걸로 해둘게요. 제 동생 민욱이도 그렇고 둘 다 제 배 아파 난 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웠어요. 사돈은 그거 아시고 우리 민정이 정말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우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가 걱정은 마시고 사돈은 사돈 인생 마음껏 즐기세요. 얼핏 듣기로는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 말의 처음부터 그 맥락을 전부 뜯어보면 아주 돌려가기도 이런 돌려가기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내내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먹는 것도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이 사람이 자기 엄마 같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저나 우리 집에 대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단 한 번 똑부러지게 자기 엄마를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 사정 말할 때나 차차할 거라며 말 못하게 막았고요. 분명 제 얼굴빛이 좋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먹고 혼자 신나서 돌아다닌 걸 보니 저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침울해 있는 나한테 관심조차 없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돌아와서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자고 했지만 제가 집 정리 다 하고 알아서 하겠다며 일단 둘러댔죠. 그 후회되는 결혼을 한 와중에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한 게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를 쥐잡듯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이틀 지난 후부터 저를 집에 불러서 오만 잡일을 다 시켰거든요. 이런 걸 왜 시키나 그런 생각은 말아라. 이게 다 내 나름대로 교육이야. 우리 집안 가풍은 익혀야 되잖아. 무슨 화장실 변기 닦고 안 쓰던 접시며 그릇 다 꺼내서 설거지하는 거에 가풍을 들먹이나요. 집도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시어머니는 매일 저보고 집에 들르라고 하셨어요. 내가 딱 생각한 게 한 달이야. 한 달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배울 거 다 배워야 된다. 라며 때도 아닌 김치를 담그게 하질 않나. 갈비찜을 하라고 하질 않나. 그것도 전부 다 제 돈으로 재료를 사라고 했죠. 나는 사먹는 거 딱 질색이다. 뭐든 집에서 정성 들여 해먹어 버릇해야지. 밖에서 음식 자꾸 먹으면 몸에도 안 좋아. 제가 이미 남편한테 들어서 시어머니 부엌 일 거의 안 하고 맨 다 사먹는 거 알고 있는데 어디서 폼을 잡고 허풍을 치는지 속이 보여 우스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지네 집에 끌려가는 저를 보면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굴었고요.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집에까지 와서 횡포라는 횡포는 다 부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을 너무 못한다며 친정에서 갖다 준 반찬은 쉬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자기가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나 제가 전날 시댁에서 만들어 놓고 온 걸로 냉장고를 채웠어요. 예, 아무리 채식 좋다고 하지만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거야. 니네 엄마는 계모 티내니? 어째 이렇게 풀만 잔뜩 갖다 주는 거야?
두고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새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건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갖다 주신 그 반찬들이요. 웬만한 마트에서는 사지도 못하는 채소들로 만든 거예요. 다 몸에 좋은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도 양파, 당근, 샐러리, 이건 우리가 음식 만들어 먹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영양가 풍부한 채소들이고요. 엄마가 저희 입시 공부할 때도 저렇게 만들어 주셔서 집중력도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나름 노하우가 있는 음식인데 상하지도 않은 걸 왜 마음대로 버리세요? 여기는 어머니 댁 아니고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는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자란 거 없는 티를 이렇게 내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르치는데 토를 달아? 이러니까 네가 네 계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이건 뭐 고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네, 저보고 뭐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 엄마한테 말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 받을 뿐 아니거든요. 저를 직접 가르치겠다고 맨날 불러드리는 건 시어머니시니 이 정도는 분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 그렇게 대단한 너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충우 돈 막 쓰는 거 아니지? 가계부나 통장 내용 내놔.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 장박한 거 다 제 돈으로 썼고요. 저희 공동 통장 같은 거 없어요. 충우 씨가 아직 그럴 사정이 안 되잖아요. 그건 차차 만들기로 했으니 확인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떨며 돌아갔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그걸 갖고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곳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엄마랑 좀 잘 지낼 수 없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기만 해. 그러면 너도 편하고 좀 좋아? 꼭 이렇게 신혼 초장부터 내가 엄마한테 네 험담하는 전화를 받아야겠어? 충우 씨는 이 상황이 괜찮은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라며 더는 말하기 싫다며 TV 리모컨을 손에 쥐더군요. 결혼 전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자기 엄마한테 맞추라며 제 감정은 생각 안 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일이 전부 결혼하고 2주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니 제가 이 결혼 텄다고 생각 안 하게 됐나요? 거기다가 정말 제가 결혼을 뒤엎을 일이 곧 터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는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받지 않자 급하다며 문자까지 보냈길래 좀 한가할 때 얼른 나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찌꺼렸어요. 너 오늘 월급날이지? 충우한테 다 들었어. 그러니까 월급 1원도 빠뜨리지 말고 바로 나한테 보내라. 지금쯤이면 월급 들어오지 않았니? 월급을 보내라뇨? 왜요? 그럼 저희는 뭘로 살아요? 충우한테 못 들었어? 우리 호정이네 신혼집 대출한 거랑 내 차 할부금 오늘부터 나간다. 그거 네 돈으로 하기로 했잖아. 못 들었고요. 그걸 제 월급으로 다 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감각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네요. 아니 충우는 다 말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일단 돈 보내라. 알았지?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차는 대체 뭘 샀고 신혼집 대출은 뭔 소리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싶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집에 빨리 오겠다며 그때 다 말한다더군요.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돈 들어갈 일 줄었다며 신우 결혼 이야기랑 자기 차 바꾸는 거 말한 게 이러려고 했나 싶었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시어머니 말을 가로막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제야 모든 게 다 환히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늘 시어머니 이야기에 대충 넘기며 자기 할 일만 한 것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네 식구들 비위 맞추기만 바라던 것도요.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빨리 지 엄마한테 돈 보내라고 성화부터 하더군요.
웃기지 마. 이런 통보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고 내 돈 믿고 차 사고 아가씨 결혼한다. 집 마련한 거면 꿈 깼으면 좋겠네. 야, 너 나랑 같이 살면서 서로 돕기로 했잖아. 내가 지금 빠듯하니까 네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너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사전에 한마디 말도 안 해놓고 뭐가 어째? 서로 돕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지.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이야기잖아. 나한테는 우리 집에 대한 것까지 합한 거였어. 내 월급 쪽에서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 차는 12개월이면 끝나니까 좀 참고 돕자. 차를 대체 뭘 샀는데 나더러 돈을 달라는 거야. 벤츠 신형 좀 큰 걸로 장만했어.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 탈 자격은 되잖아. 아니, 자격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건 자기 형편되는 대로 타는 거지. 그 차 할부 낼 수 없으면 안 타는 게 맞는 거고. 며느리가 있는데 왜 돈을 못 내? 뭐? 칭호씨, 나랑 결혼 왜 했어? 이러려고 했어? 아니, 두루두루. 결혼은 원래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은 네가 여유 있으니까 네가 먼저 내라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발끈해. 아무튼 돈 얼른 보내드려. 엄마 차도 이미 타고 다녀서 중고돼서 모르지도 못해. 집은 뭐 애들 장난이야? 이미 그 집 해주고 결혼하기로 한 건데 이제 와서 그 집 못한다는 말도 못하지. 아, 아가씨가 좀 사는 집하고 결혼하나 보네? 니네처럼 결정 과정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집안이야. 그러니 너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와, 저는 그때 정말 확 깼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인간조차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하니까 결혼한 거고요. 그럼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 이혼하는 거. 너 안 되겠으니까 짐 싸서 니네 집으로 가. 야, 왜 이래? 뭐 이딴 일 갖고 이혼하니 만회하는 거야. 나는 그저 각자 자기 위치에 맞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공동체잖아. 그럼 남편 돈이 없으면 아내가 나서서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게 평범한 집안들이라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 집을 내리까는데 저도 더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돈 낼게. 너랑 네 엄마 소원대로 돈 보내준다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두드려 시어머니한테 이체를 했어요. 저는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보냈죠. 그런데 바로 득달같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돈 이게 뭐니? 너 이거 보낸 거 맞아? 18원이 뭐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은행에 말해야 하나? 아니요, 맞아요. 18원. 제가 보냈어요. 그거나 드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이게 시애미한테 뭐? 18원? 저는 전화를 확 끊고 남편에게 똑바로 말했어요. 들었지? 18원. 이게 내가 너랑 네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더 이상 한시도 너랑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네 돈으로 산 물건들은 바로 업체 불러서 실어 보낼 테니까 나가라고. 야, 민정아, 좀 정신 차리고 찬찬히 얘기하자. 뭘 찬찬히 이야기를 해. 웃기지 마. 너 나 뜯어먹으려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봐? 엄마가 새엄마라서 우리 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다고 우습게 보는 게 말이 되니? 너네 집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볼 거 하나도 없는 집에 돈도 없어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전부 우리 엄마 돈으로 다 해놓고 사는데도 고마운 건 모르고 걸핏하면 평범한 집안 들먹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네 마음 알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마음 앞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엄마 대놓고 비꼬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너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있잖아.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왜? 너네 엄마 곧 달려올 기세던데 니네 엄마 오면 너 같이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짐 싸. 정 그러면 엄마 차 할부만 네가 책임져. 호정이 집 대출금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러지 말자 우리. 그걸 내가 왜 책임져? 뭐? 벤츠? 진짜 가짜라서. 우리 엄마 건물 있고 자가에다 지금도 돈 벌어도 벤츠 안 타. 돈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벤츠를 사. 그것도 큰 거? 너
나한테 다 덤태기 씌우려고 말 안 했지? 네 속 다 보여. 너처럼 은근슬쩍 사람 등쳐먹는 인간을 내가 뭘 믿고 평생을 살아?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너랑 나는 그저 동거만 했을 뿐이고 아무 사이 아니야. 여기 내 집이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아우, 네가 너무 화를 내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나 일단 나갈 테니까 너 좀 가라앉으면 다시 대화하자. 다시 대화할 일 있으면 경찰서에서 보자고 할 거야. 그리고 너 내 동생이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 검찰 수사관이야. 네 일로 검찰 갈 일은 없겠지만 수사관이면 너 같은 인간 어떻게 취급하는지 감이 오지? 경찰에도 인맥 있어. 그러니까 짱돌 굴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네 짐 챙겨. 얼른. 안 그래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니네 집 인간들 쎄하다고 하더라. 와, 내 친구들도 정말 너랑 결혼할 거냐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에는 남들 보는 눈이 더 정확하긴 하네. 하긴 내가 콩깍지 씌었으니 보이는 게 있었겠어? 너란 인간한테 열받을 정도로 감쪽같이 속았는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전곡을 찌르니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자기 짐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칫솔까지 다 챙기는 걸 지켜봤고 마침 집 앞에 온 시어머니한테 그 짐가방을 던지듯 주며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저를 우습게 보는 인간들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처럼 어물쩡 자기 집에만 헌신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할 자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쫓아냈다며 난리를 치고 저희 회사까지 쫓아왔지만 제가 미리 경비실에 말해둔 덕에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밀려나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제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사방팔방 다 말할 거라고 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온 거 딱 받고 이렇게 말했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랑 그 인간이 절 어떻게 속여먹었으며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 했는지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계속 저한테 이러시면 제 동생도 가만 안 있는 댔어요. 제 동생 검찰 수사관이라고 겁먹으라고 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동생 카드 좀 쓰고 싶네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비겁한지 그 말 나오자마자 태세전환 하더군요. 어머, 내가 또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니? 속상해서 그런 거지. 얘야, 아직 화 많이 났지? 우리는 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마. 기분 나쁘니? 미안하다. 아니, 누가 이런 성의 없는 사과 받겠대요? 어머니 곤란해지실까봐 수 쓰는 거 여기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 쇼 그만하세요. 전화 다시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꼼짝 못하는 것 같더니 며칠이 지나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저를 천하에 폐륜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희 엄마를 모욕하고 집안이 콩가루라 자기네 집도 망친 집이라며 난리를 쳤어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고 선처 안 해주겠다고 버티니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속상해서 해본 소리야. 그러니 한 번만 받아오. 응?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니 다시는 안 하더군요. 남편도 술 마시고 찾아와서 그깟 돈이 뭐라고 그걸 못 줘서 결혼 3주 만에 이혼이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동생한테 정말 혼나보겠냐는 으름장을 듣고 꽁문이 빠져라 도망갔고요. 정말 끝까지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들이었어요. 그 과정을 모두 겪으며 저는 남편한테 있던 일말의 정까지 싹 다 정리하고 완전 털어냈어요. 물론 제 안에 상처는 남아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휴직을 내고 산사에도 갔다가 명상도 배우러 다녔네요. 몇 달의 실랑이 끝에 남편과 저는 돈 문제도 깨끗하게 털어내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그 인간 메일이며 SNS도 전부 차단했고요. 꼴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남편은 지금도 가끔 술 마시다가
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들려오긴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앞에서 그 인간 이야기 하지 말라고 차단했어요. 이게 제가 3주 만에 결혼 생활 끝낸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둘이 안 어울린다고 하는 말들, 결코 흘려들을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부디 제 경험이 결혼을 앞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여성분들 계시다면 참조가 되었으면 해요. 좋은 참조는 아니지만 지금 자기 상황에 비추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